50년 된 습관처럼 오늘도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를 돌아보니 역시나 비어있네요. 벌써 8개월째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 말이에요. 여보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혼잣말이 목구멍에서 맴돕니다. 이제는 대답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제 이름은 김태준. 올해로 68이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지 8해째예요. 아내와 함께했던 45년의 세월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봄 아내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평범한 노부부였어요. 아침마다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해먹고 저녁이면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죠. 여보, 우리 내년엔 유럽 여행 가자. 아내가 자주 하던 말입니다. 젊어서는 아이들 교육비 대느라, 늙어서는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못 간다고 미루기만 했는데 결국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네요. 췌장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었어요. 3개월. 의사가 말한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2달도 채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 밥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혼자만 있지 말고 사람들이랑 어울려. 알았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가 낫기만을 바랐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빈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내의 부재가 실감났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안경, 부엌 앞치마, 화장대 위 로션병.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처음 한 달은 거의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를 찾고 밥을 먹을 때면 맞은편 빈자리를 보며 울고 밤이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기만 했어요. 아들과 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걱정하실 거예요. 큰아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요, 아내는 내가 이렇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를 정리하고 혼자서라도 밥을 챙겨 먹고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하고요. 하지만 혼자 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빨래하다가 아내 옷이 나오면 한참을 멍하니 들여다보고 TV를 보다가도 아내가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나오면 눈물이 났어요. 특히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평생 요리라곤 라면 끓이는 것밖에 할 줄 몰랐으니까요. 처음엔 밖에서 사 먹었는데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대부분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주변에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형, 이렇게 지내면 안 돼.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활동도 좀 해야지. 고등학교 동창 민수가 찾아와 충고했습니다. 형 나이에 뭘 하겠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지내다 가는 거지. 아니야 형. 우리 동네 노인대학 다니는 사람들 봐. 다들 즐겁게 지내더라고. 형도 한번 가봐. 노인대학이라. 사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몇 번 권했던 곳입니다. 여보, 우리도 노인대학 다녀볼까? 거기서 노래도 배우고 춤도 춘다던데. 그때마다 저는 시큰둥했어요. 늙어서 무슨 공부냐며 거절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외로웠거든요. 결국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업이 있었어요. 처음 가는 날 솔직히 긴장됐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강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거나 조금 나이 든 분들이었어요. 다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처럼 혼자 온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옆자리에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저도 이번 달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오늘 처음입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그 한마디에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첫 수업은 노래교실이었습니다. 강사가 나와서 트로트를 가르쳤는데 모두들 열심히 따라 불렀어요. 저는 그저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노래가 나오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에 차를 마시러 나갔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노래를 안 부르시던데 목이 아프신가요?
돌아보니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머리는 깔끔하게 단발로 자른 모습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적어 보였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처음이라 좀 어색해서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제 이름은 서은숙입니다. 김태준입니다. 가볍게 목례를 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는데 왠지 모르게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노인대학은 제 일상의 작은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화요일엔 노래교실과 건강체조, 목요일엔 서예와 역사 특강이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예 시간이 좋았어요. 조용히 먹을 갈고 글씨를 쓰는 동안은 잡념이 사라졌거든요. 서은숙 씨와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대부분의 수업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집에 혼자 있으니 할 일도 없고. 일찍 나왔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작년에 먼저 갔어요. 처음으로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저도 남편을 3년 전에 보냈어요. 교통사고였죠. 그녀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처음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살아야겠더라고요. 떠난 사람도 그걸 바랄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떠난 아내도 제가 잘 살기를 바랄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늘려갔습니다. 수업 전후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상실감을 이해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뜻밖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공원에 산책이라도 가실래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좋죠.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길목이라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풍경도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녀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내와 함께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립고 소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노인대학 수업이 없는 날에도 가끔 만나 차를 마시거나 전시회를 가기도 했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낸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녀와의 대화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외로운 사람끼리 위로하는 거예요. 그녀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노인대학은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 몸이 근질근질했어요. 갈 곳이 없어진 게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방학 동안 뭐 하실 거예요? 마지막 수업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니 갈 곳도 없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제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도 좋아요.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노인대학 다니는 거 알지? 거기서 친구를 하나 사귀었어. 나처럼 혼자 된 사람이야.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좋아. 여보는 내가 이러는 거 이해해 주겠지?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방학이 시작되고 며칠 후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망설임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요? 제가 김 선생님을 처음 본 게 노인대학이 아니에요. 의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럼 어디서? 작년 가을 병원에서 봤어요. 복도에서 누군가를 부축하고 계셨는데
그때 그분이 많이 아파 보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작년 가을이면 아내가 입원했던 시기였어요.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을 걸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죠. 그런데 올해 봄에 노인대학에서 다시 뵙게 된 거예요. 혼자 오신 걸 보고 아, 그분을 잃으셨구나 싶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감정이입이 됐어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알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어요. 묘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스쳐 지나간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이야. 저도 은숙 씨와 있으면 편하네요.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이라 그런가. 김 선생님.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더니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저랑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친구로서라도. 그녀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나이가 있어도 이런 순간엔 누구나 소녀가 되나 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어요. 때로는 미술관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다는 식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 들켰습니다. 아버지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응, 친구들이랑 만나느라. 누구세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노인대학에서 만난 사람들이야. 아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 선생님,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럼 제가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약속 장소는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조금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실내가 그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특별한 요리는 못하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식탁 위엔 갈비찜과 잡채 여러 가지 나물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걸 다 혼자 하셨어요?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니까 즐거웠어요.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식사가 끝날 무렵 그녀가 와인을 꺼내왔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 와인 한잔 할까요? 좋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김 선생님. 그녀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김 선생님을 좋아해요.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게 되니 당황스러웠어요. 은숙 씨. 알아요. 우리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그 시간을 혼자 보내기엔 너무 외로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저도 김 선생님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아내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지만 돌아가신 분도 김 선생님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실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도 분명 그걸 바랐을 거예요. 하지만 은숙 씨, 저도 당신과 있으면 행복해요. 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꼭 재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서로 의지하며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에 대한 미안함, 자식들의 시선, 세상의 눈, 여러 가지가 걸렸습니다.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네, 기다릴게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은숙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나도 그녀와 있으면 외롭지 않고. 하지만 미안해. 여보한테 너무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했어요. 며칠 후 딸이 집에 왔습니다. 아빠,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그런가 보다.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요? 딸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큰 오빠가 그러던데요. 아빠가 요즘 누군가를 자주 만나는 것 같다고. 노인대학 친구들이야. 정말요?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은 없고요. 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 한참을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글쎄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 하지만 아빠가 행복하다면 저희도 반대할 이유는 없죠. 엄마도 아빠가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다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아빠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잖아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숙 씨와 있으면 그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노인대학이 다시 시작되었고 우리는 예전처럼 수업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숙 씨 차 한잔 할까요? 네, 좋아요. 늘 가던 찻집에 앉아 마주 봤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하지만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기엔 너무 쓸쓸할 것 같아요. 은숙 씨와 함께라면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함께해도 될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봄이 되자 우리는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아내와 가려고 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은숙 씨와 함께 가게 되었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내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녀는 제 마음을 놀라울 정도로 잘 읽었습니다. 제주도의 봄은 아름다웠어요. 유채꽃이 만발한 들판을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남편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저도 그랬어요. 아내 없는 삶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그녀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자녀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렸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엇갈렸어요. 큰아들은 조심스럽게 찬성했지만 작은딸은 반대했습니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시간으로 재는 게 아니란다. 아빠도 충분히 고민했어. 그래도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은숙 씨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딸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아들은 시큰둥했어요. 어머니 굳이 재혼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친구로 지내시면 안 돼요? 얘야,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너는 모를 거야.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자녀들도 조금씩 우리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명절 때 은숙 씨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는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은숙 어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큰 며느리의 칭찬에 은숙 씨가 쑥스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정성껏 준비했을 뿐이에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나이에 뭘 거창하게 결혼식까지 하겠어요. 그저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려고요. 그래도 조촐하게라도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는 해야죠. 큰아들이 제안했습니다. 결국 가을에 작은 예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을 빌려 가족들만 모여 조촐하게 치르는 걸로요. 예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렘도 있었지만 여전히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어요. 예식 전날 밤 다시 한번 아내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내일 재혼해. 은숙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이해해주고 같이 있으면 편하네. 여보가 살아있다면 분명 축복해줬을 거야. 그렇지?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예식 당일 간소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양가 자녀들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어요. 이 나이에 새 출발하는 두 분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큰아들의 인사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은숙 씨는 수수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행복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만난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아끼고 위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한 짧은 인사에 은숙 씨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단출한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제가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숙 씨가 이사 와서 함께 살기로 한 곳이었어요. 이제부터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네, 잘 부탁드려요. 그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차를 마시고 낮에는 각자의 일을 하거나 함께 외출하고 저녁에는 같이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아플 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태준 씨,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요. 어느 날 은숙 씨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불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유럽 여행 패키지 상품이 떠 있었어요. 이거, 우리 한번 가볼까요? 태준 씨가 아내분과 가려고 했던 곳이잖아요.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이 떠올랐거든요. 괜찮아요? 네. 이제는 은숙 씨와 함께 가고 싶어요. 아내도 이해할 거예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그런 마음 이해해요. 다음 달 우리는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스위스의 융프라우에 올라 만년설을 구경하고 이탈리아에서는 곤돌라를 타며 노래를 들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여행을 하게 될 줄은. 은숙 씨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곳을 함께 가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한 많이 다니고 많이 즐기면서 살아요. 네,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황혼의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따뜻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더욱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대학도 계속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어요. 은숙 씨는 도자기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목공예에 도전했습니다. 태준 씨가 만든 화분 받침에 제가 만든 화분을 올려놓으면 딱이겠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가 함께 만든 작품이 되는 거죠. 소소한 일상이지만 함께여서 즐거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재혼 1주년이었어요. 벌써 1년이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그러게요. 행복한 시간은 더 빨리 가나 봐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맞는 건지, 돌아가신 분들께 미안하지 않은지.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예요. 혼자 외롭게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보다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돌아가신 분들도 바라는 일일 거예요. 은숙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였어요. 은숙 씨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저도요. 태준 씨를 만나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어요. 며칠 후 아내 기일이 되었습니다. 은숙 씨는 묘지에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가는 게 실례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소개하고 싶어요. 제 곁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묘지에 도착해 꽃을 놓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보, 은숙 씨예요. 내가 많이 얘기했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잘 돌봐주고 있어. 은숙 씨도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 씨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은숙 씨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모시고 와주셔서.
제가 더 고맙죠. 이해해 주셔서.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노인대학에 다니며 새로운 것들을 배웠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자녀들과 손주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와요. 손주들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웃음이 났습니다. 은숙 씨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리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와. 할머니 최고. 은숙 씨가 손주들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은숙 씨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얼마가 됐든 감사해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닫고 있어요. 아내를 잃고 절망했던 시간도 있었고 혼자 남겨진 외로움에 눈물 흘린 날도 많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따뜻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숙 씨와의 만남은 제게 두 번째 삶을 선물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동반자를 얻은 거죠. 물론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설렘보다는 편안함이, 열정보다는 따뜻함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 나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요즘도 가끔 아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책감 없이 편안하게 추억할 수 있어요. 은숙 씨 덕분입니다. 그녀는 제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 서로 아프면 걱정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홀로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할 자격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사랑이 더 소중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노년은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은숙 씨를 만나 다시 한번 인생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노을비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났어요. 이것이 제가 노인대학에서 받은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감사한 고백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자는 그 고백 말이에요.